그런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장 내 다니면서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부터 보죠. 여기서 직장 내라는 게 꼭 앞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일반 성희롱 혹은 성폭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은 책에서 보시는 대로 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등을 이용해서 성적 언동을 해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혹은 어떤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사업주가 하는 경우 에는 걸렸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사업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상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고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적어도 지금 여기 남녀고용평등법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형법상의 성폭력과는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 형법 범죄의 주관적인 구성 요건,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입법 취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을 처벌해서 깜빵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방지가 되고 내부적으로 잘 처리가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게 어떨 때 성립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죠. 추가적으로 저희 면접 보시는 분들 있죠? 면접 보는 구직자도 여기 직장 내 성희롱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은 구직자는 적용이 안 되는 데에 비해서 특별히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 등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 고객에 대해서 처벌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이제 이 고객의 성희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떤 조치 요구를 하거나 호소를 했을 때 조사를 할 의무가 있고요. 조치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생기고, 그리고 신고나 호소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둘 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은 이 고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상의 성범죄로 봐서 고소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죠. 첫 번째로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이니까 직장 내에 어떤 지위 또는 직급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동료 같은 경우에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이게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물론 직장 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장소적으로 봤을 때 직장 내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고, 직장 밖에서 일어나더라도 뭐 업무 수행을 빙자한다거나 혹은 뭐 저희 회식 자리라든가 워크숍 등등 여러 가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행위. 당연히 성적 언동이죠. 여기에는 뭐 육체적인 거, 만지는 거, 혹은 시각적인 거, 보여주는 거, 혹은 언어적인 거, 말로 성희롱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형법상의 성폭력은 고의성을 따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행위자의 고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거나 혹은 이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 어떤 의도나 고의에 상관없이 성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저희가 이걸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세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해자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걸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2차 피해 방지 등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우선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목표를 정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행위자에 대해서 뭐 사과를 받는다든지 재발 하지 않는다, 뭐 다시 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는다든지 이 정도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진정도 넣고 고소도 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등등 다 청구할 건지 그것도 정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일단은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 입직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성희롱이 일어났는지 어땠는지 제3자가 봤을 때 알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제 사진 혹은 동영상 혹은 녹취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녹취록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하시는 분이 그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적법하게 녹취를 하실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호소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저희 법 규정의 취지상으로는 사내, 뭐 고충 처리 기관 같은 데서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 기관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법적 구제, 비사법적 구제 이렇게 나뉘게 되죠. 사법이라는 거는 어떤 과태료나 벌금이나 징역이나 처벌 혹은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처럼 그냥 시정명령을 구하는 겁니다. 책에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비사법적 구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떤 게 있는지, 특히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죠. 1번부터 5번, 6번까지 나와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제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법적인 청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 경찰 혹은 법원 등등을 거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국가 인권위원회라는 데서도 진정을 받고는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직장 내, 이것도 직장 내라는 말이 앞에 붙어줘야 되죠. 괴롭힘. 이건 작년에 2019년도에 생긴 제도인데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유일한 처벌 조항이라고 하면 이걸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때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과태료도 미비하고 처벌 규정도 없어서 다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법상 판례들을 거쳐오면서 법리가 형성이 됐지만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 지금 설명드릴 것도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런 말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보통 노동청에서 신고를 하셔서 시정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걸 어디에 써먹을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기본적으로 시정 명령이 나오게 되면 그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간접적으로 좀 이제 압박을 가한다든지 혹은 이제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당해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정말 심하게 당하시는 분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장해가 남거나 혹은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과 진료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여기 노동청을 거쳐가지고 시정명령 받으면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도 일단 법령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사용자나 근로자여야 되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리고 고통,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것, 이러한 것들이 있죠. 뭐 업무 관련성이야 웬만하면 인정이 될 건데, 물론 이것도 사적인 다툼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사적인 거 말고 이제 업무상 필요성을 빙자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괴롭힘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의외로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료 간에 발생하는 그런 다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위의 고하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직급 그런 거 말고도 우리 사회적인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뭐 누가 학벌 혹은 정규직이냐, 나이가 많다, 혹은 뭐 그 사람이 인기가 많다, 이런 것도, 혹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지위에 포함이 되고, 관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렇죠. 저희 집단 따돌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보통 수평적인 동료들끼리 발생을 하는데, 그 동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어떤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서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나 혼자 먹게 하고 갑자기 우르르 일어나 버리고,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 판단 기준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다 납득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설명해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괴롭힘이 성립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써먹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게 없다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딱 생긴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런 단계죠. 다만 저희가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써먹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 알아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가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성희롱처럼 입증 자료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성희롱과 입증 자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등 제반사항, 혹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상, 업무 과다, 혹은 뭐 장소,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 업무상 발생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에 관한 것들도 나와주면 좋겠죠.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는 없고 회식 자리, 혹은 워크숍, 혹은 그냥 술자리 같은 게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도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저희가 3차 시에 걸쳐서 사업장 내에서 신경 쓰면은 좋은 노동법 사항들을 알아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알면 좋은 노동법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